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동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은 받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겪었던 부작용들과 그리고 저만의 팁이라면 팁 아닌 팁,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좀 후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과 주관적인 견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기간 동안 길게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짧게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다 상황이 다를 텐데, 저같이 이제 길게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뭔가 본인의 취미 생활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통 한 번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막 2달까지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사실 항암 치료가 딱 끝나면 그 뒤로는 회복 기간이라서 막 거창하게 막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병원에 누워 있기만 하면, 누워서 핸드폰만 하면 뭐 이상한 생각만 들고 쓸데없는 생각만 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지루하고 시간도 엄청 안 가요. 본인의 꼭 취미생활, 뭐 유튜브를 보신다든가, 뭐 제 채널, 뭐 넷플릭스, 뭐 책을 읽으신다든지, 저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좀 시간을 찾으셔서 그 시간을 좀 활용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느라고 사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뭔가 시간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거를 꼭 찾으셔가지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고통스러운 시간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지나가면 되게 좋잖아요. 항암 치료 맨 처음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항암 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냄새와 그 미식거림 그리고 구토인데요. 첫째 날은 괜찮았는데 한 둘째 날부터 이제 딱 병원밥이 나오면 제가 순간적으로 강아지가 된 느낌, 내가 드디어 개의 후각을 가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냄새 자체가 약간 그 정상적인 음식의 냄새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그 냄새가 저한테 나는 거예요. 그 음식에서. 음식은 분명 맛있는 음식인데 사실 그 냄새부터가 이제 밥을 못 먹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밥을 잘 안 먹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미식거림을 어떻게 좀 극복을 했냐면, 약간 이런 거, 이게 귤인데 이게 되게 신맛이 나잖아요. 시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귤을 꼭 하나씩 까먹었어요. 이 신맛과 이 시원함이 미식거림을 조금씩 잡아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귤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과일 같은 걸, 사실 사과나 배 같은 껍질을 칼로 깎아 먹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칼의 균 때문에 세균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해서. 근데 이런 까먹는 귤 같은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껍질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귤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밥을 정말 못 먹겠다 싶었을 때는 이런 영양 음료들,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료들을 되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음식을 못 먹는 경우에는 이제 영양제를 달면 되긴 하는데 사실 그 영양제만으로는 되게 부족하거든요. 밥을 못 먹기 시작을 하면 살도 빠지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태어나고 나서도 밥을 못 먹을 그 후유증이 되게 크게 다가와요. 회복에 되게 더딘감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음식을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안 먹기 시작을 하면 내가 조금 미식거림이 사라지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도 절대 밥을 안 먹게 되거든요. 한 번 그렇게 안 먹기 시작하면 태어날 때까지 거의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음식 어떻게든 바꿔서라도, 그리고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한 가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잘 찾아보면은 A식이 있고 B식이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영양 강화식이 있고, 이런 식단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찾아보셔가지고 약간 내가 이건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거를 좀 바꿔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내염인데, 이건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겪으실 거예요. 항암 치료하고 나서 한 3, 4일 후부터 이제 슬슬 구내염이 올라오는 기미가, 이 구내염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처음에 하나 났을 때는 괜찮겠지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 옆에 2개, 3개가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한번 생기고 나면 모든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내염이 잘 낫지가 않아요.
이 구내염이 심해지면 일단 음식도 못 먹게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은 입원하시면 이런 식염수 같은 걸 줄 거예요. 이것보다 큰 통으로 줄 거예요. 뭐 이만한 통에 아마 식염수를 주실 건데, 이 식염수를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되게 좋아요. 하루에 횟수에 제한 없이 그냥 식염수 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마다 식염수를 한 30초 정도 각을 하고 그러시면 구내염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가그린, 시중에서 파는 이런 가그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 기간에는 쓰지 않으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자극적이어가지고 입안에 구내염을 오히려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내염이 낫다고 싶으면은 주치의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구내염이 좀 심해졌다 싶으시면 아마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이런 뭐 일반적인 의약 식염수가 아니라 이런 약품 같은 것들을 주실 건데, 이런 것도 꼭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인데, 이건 사실 입원하는 기간 동안 항암 치료 때문만이 아니고 약간 좀 복합적인, 어쨌든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 움직임이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움직여야 이 장이 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되게 걷는 양도 적어지고 침대에 누워만 있으니까 변비가 쉽게 생기는데요. 이 변비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일단 잘 드시고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적당히 움직여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식사 끝나고 병원 복도 산책을 한 10분씩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순간부터는 되게 변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변비에 시달리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루에는 5분이든 10분이든 본인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산책을 해주시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피부가 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건조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바디로션을 챙겨 가신다든지 수시로 발라주시면 되게 좋고, 몸에 좀 자극적인 화장품은 되게 피해 주시는 게 되게, 항암 치료할 때 이제 항문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치질이랑 좀 비슷한 증상이 날 수가 있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모든 점막이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뭐 일단 구강도 점막이죠. 그리고 항문도 점막이기 때문에 구내염 생기듯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문 부작용을 겪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좌욕이에요. 좌욕. 아마 병원에 가시면은 항문 질환이 생겼을 때 좌욕을 되게 권장을 할 거예요. 또 좌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거지만 또 항문 질환이 생겼을 때는 이게 심해지면 진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대변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소변도 안 나오기 시작해요. 항문 연고 같은 거를 꼭 처방해 달라고 하셔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제가 처방받았던 건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를 꼭 처방을 받으셔서 미리미리 손을 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진짜 심해지면, 제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손 세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든 수치가 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뭐 폐렴도 오고 뭐 열도 많이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감염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손 세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니까 병원에 가시면은 분명히 자리마다 이런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가글도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이 손 세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치료하는 기간 동안 뭐 입원만 해가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쉬시는 기간도 있으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놀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치료하는 기간 동안 되게 무리해서 한번 놀다가 밖에서 폐렴이 걸려가지고 응급실로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되게 무리를 하게 되면 본인 몸이 신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하는 기간 동안은 되게 몸을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즐기시는 것도 적당히 즐기시고 본인의 몸을 관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응급실에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을 때 막 내 몸에서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갑자기 열이 막 37.5도가 넘어가네? 이랬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제 얘기입니다만 열이 이제 37.5도가 넘어간다는 건 본인 몸에서 뭔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예요.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열이 좀 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꼭 본인이 이제 치료받으시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응급실을 가시던지 하셔야 돼요.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꼭 미리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옆에 계시던 분이 꼭 하시던 말씀이 이 또한 지나간다고. 최대한 그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